경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 저성장 늪에 빠졌다 이러는데, 늪에 빠진 게 아니라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이야기했듯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는 한마디로 그동안 축적되어 온 붕괴의 힘이 더 세게 작용을 해서 이제는 올라갈 수 없다. 그럼 왜 그렇게 됐는가?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세계 IMF 총재 리 가르드 외에 독일의 재무성 장관을 했고요. 도미니크 칸을 이어서 IMF 총재를 하고 있죠. 세계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질 수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빠질 수도가 아니라 빠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빠졌다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빠질 수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각국의 보호무역 경향이 강해지며 세계 경제가 연료 공급을 못 받는다. 자,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고요. 항저우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성장 촉진 정책 촉구를 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러는데, G20에서 이 합의가 뭡니까? 한 개밖에 없습니다. 보호무역을 하지 말고 자유 시장을 지향하자. 말은 그래 하고 헤어지면 또 전부 보호무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만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조를 한 겁니다. 보호무역 하지 말자? 그거 그냥 하는 소리지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저성장이 될수록 보호무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 원래 정치하는 사람들은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 하는 말처럼 이런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자, 리가르드는 G20 회의를 앞두고요, 세계 경제의 모습이 조금씩 축소되고, 즉 작아지고 있다는 거죠. 깨지기 쉽고 취약하며 특히 무역이라는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취약한 수요, 부진한 무역, 투자, 증가하는 불평등 등으로 IMF가 올해 성장률을 더 낮출 가능성이 있다. 즉 성장 전망을 더 낮출 거라는 이야기죠. IMF는 브렉시트 이후로 올해 성장률을 3.1로 낮췄는데, 여기서 더 낮추게 되면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낮은 성장을 지금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계 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 뭐가 있느냐? 영국의 브렉시트발 침체도 있고 중국의 경착륙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이 실제로 현실화 안 됐는데도 그러면 중국이 뭐 경제가 터진 것도 아니고 영국의 브렉시트로 세계 경제가 무너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냐 하는데, 리가르드가 우려를 표명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각국이 보호무역 경향이 갈수록 강해지면서 무역이 줄어들다. 그래서 한국의 한진해운 현대산성 문제가 터지고 정부가 지금 수습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WTO에 따르면 이 세계 무역액이요, 올 상반기 작년 상반기보다 5.4%가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 상반기 이후, 금융위기 이후 지금 제일 낮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저성장의 덫에 빠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각국이 강력한 정책을 행동에 옮기지 못하면 장기간 실망스러운 성장의 고통을 받을 거다. 이 말은 또 금융위기 이후처럼 인위적으로 돈을 풀고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게 가능을 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리가르드는 이 점을 지적해서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거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불평등의 증가가 성장에 우호적이지 않은 정치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각 나라마다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그것이 결국 경제 성장에 엄청난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20년간의 선진국의 상위 10%가 소득은 40% 더 늘어났지만은 나머지 90%의 소득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늘어난 부분들은 지난 20년간에 위에 사람들이 다 가져갔다라는 것이 IMF 총재가 인용한 자료입니다. IMF가 이 말을 하면 돼. 제가 이 말을 하면 빨갱이가 됩니까? 대한민국의 자유시장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좀 반성 좀 하세요. 당신들은 철진한 연부를 외우고 있는 겁니다. 자유시장 개나 주라 그러십시오. 앞으로 두고 보세요. IMF가 아무리 이야기하고 G20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는 성향으로 점점 가게 될 겁니다. 무역 양도 줄어들면서요. 자, 글로벌 성장이 더딘 것과 불평등이 확대되는 게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개혁을 거부하고 자국 중심적인 정책을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당에 누가 자유무역을 위해서 열어제낍니까? 미국의 힐러리가 자유무역을 지향하겠어요? 트럼프가 지향하겠어요? 불가능한 이야기랍니다. 자, 여기에 세계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점점 축소되는, 수요가 점점 적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앞으로도 한 몇 년은 이런 압력이 더 세워질 거다라는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전 세계는 돈을 풀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예산을 갖다가 굉장히 늘려서 재정 통화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려 했는데, 그래서 소비 투자 수요가 조금 늘어나면서 경제가 좀 회복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성장률보다 이 결과가 더 밑에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뭔가 하면 경제가 자기 체력만큼도 노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에서 제일 빨리 회복된다는 지금 미국도 GDP가 잠재 성장률보다 한 2% 정도 낮다는 겁니다. 즉, 이 금융위기 가운데서 정부가 지출을 너무 늘려가지고 부채가 급증하고 가계가 또 이렇게 부실해져 버렸습니다. 통화정책의 효과도 가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금리의 이 소비 정대 효과가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금리를 인하시키면 거의 이자가 없이 공짜 돈이다 싶으니까 빌려서 투자도 하고 소비를 해라는데 안 그런다는 거죠. 자, 신흥시장의 소득도 증가하지만은 선진국의 실질 소득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맥킨지가요, 2014년 잘 사는 나라 25개를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가계 실질 소득이 10년 전보다 더 줄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더 못 산다는 거예요. 미국의 경우에 실질 소득이 99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니까 가계는 어찌해야 됩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죠. 쓸 때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소비는 일정한 수준은 해야 되고 최소한에 계속 돈을 빌리는 거예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저금리니까. 이러면서 또 세계 이 주요 국가 은행들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면서 계속 돈 빌리다 쓰라고 소비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한국도 1270조가 넘는데 다 그래 돼버렸다는 거예요.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최근에 미국에 한 3, 4년 동안에 가계부채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금융위기가 오고 난 다음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는 가계부채가 별로 안 늘었어요. 왜? 한번 호되게 당했으니까 이거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살자 했는데, 그 졸라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제는 못 살겠다 해서 다시 빚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 가계가 금리가 15%인 신용카드 대출까지도 늘려가면서 카드 깡하면서 소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 12%면 어마어마한, 한국 같으면 대부 회사입니다. 자, 기업들은요, 미국의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투자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가계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 한 국내 수요를 늘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계가 계속 은행에서 빚을 내서 그걸 갖고 막 써제껴야 소비가 유일하게 늘어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 중앙은행이 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으로 저금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초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금리의 소비 탄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처음에는 금리가 낮으니까 소비가 늘어나는데, 이제는 하도 오랫동안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저금리라고 돈을 막 쓰다가는 이게 이제
거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고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제 저금리라도 더 못 빌리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고 안 하니까 저금리를 해봤자 소비가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더 저금리를 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건데, 그래서 일본이나 유럽에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은 지금 아베가 2차 아베노믹스로 헬리콥터만이, 즉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주고 여기 국채를 발행해서 일본 정부가 만든 돈으로 전 국민 은행 계좌에 돈을 넣어주는 것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도 미래를 보면 아베 가게가 소비를 늘리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 있고요. 결국 이런 어떤 저소비가 정부가 전자화폐를 가게에 그냥 공급하는 양상으로 선진국에서 갈 가능성이 있다. 즉 사람의 이 계좌마다 돈을 얼마씩 어느 날 통장을 열면 1,000만원씩 이렇게 꼽혀 있는, 안 그러면 신용카드에 체크카드에 그렇게 박아주는 형태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거기에다 기한을 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1년 안에 안 쓰면 이거 없어진다. 체크카드 하나씩 싹 던져주면서 1년 안에 2,000만원 들었으니까 쓰라는 겁니다. 자,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라고 했는데,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 했는데, 그래서 물가가 오르느냐? 돈을 풀면 풀수록 디플레이션이구나. 경제학자들이 다 무덤으로 들어가야 될 희한한 현상이 오고 있고, 이런 디플레이션이 이제는 초저금리가 아니라 마이너스 금리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부가 전자화폐를, 체크카드를 집집마다 나눠주는 이런 현상이 오는데, 여기에 기존의 경제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국민소득이요 1년 9개월 만에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올해 2분기, 즉 4월달부터 6월달까지 국민소득이 감소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0.4%예요. 경제성장률은 지금 0.8%로 3분기 연속으로 0% 됩니다. 그 이전에 0.5%, 그 이전에 0.7%였습니다. 자, 한국 경제가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다. 바람 빠진 공처럼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싼 위기감이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한진 사태를 최근에 바라보면서 정부가 속수무책이다. 한진이 가진 배 170여 척이 절반이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묶여있거나 잡혀있거나 인질로 항구 앞에, 안 그러면 이 바다 위를 유령선처럼 헤매고 있습니다. 왜? 지불하지 못한 돈들 때문에. 항구를 이용하면 거기에 하역이나 뭐 이런 부분도 항구 이용료 등을 지불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도 정부는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1,000억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어서 한진이 없어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보이는데요. 좀 있으면 이제 조선의 이 사태가 시작되면 이제 또 가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이 올 하반기부터 한국에서 벌어지는 이 한마디로 종말론 비슷한 현상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성장률도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 이제 이 저성장이 한마디로 표준이다,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한국은행장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주열 한웅총재는 저물가 상황이, 저성장 상황이 뉴노멀이 되는 일종의 장기 정체론이 현실적인 진단이라는 주장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가 4, 5년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는 저성장 시대, 장기 불황 시대, 대공황에 접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자, 이 부분에서 이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번 이론을 펴보기 바랍니다. 자, 과도한 부채와 고령화, 즉 핵폭탄보다 무서운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민 정책으로 극복하는데 한국은 151조를 붓고도 10년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은 젊은이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데 20년 뒤에는 젊은이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됩니다. 자, 한국 경제는 현재 상황을 헤쳐나갈 아무런 동력이 없습니다. 헤쳐나가기 위한 것은 고사하고, 그러면 더 안 나빠지기 위해서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시도도 포기가 되었습니다. 4대 무슨 구조개혁 이야기 하더니만 이제는 올해 들어서는 총선 이후에는 이제는 그 말도 정부에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창조 경제가 그래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있는지, 지금 창조 경제를 갖고 안철수하고 민경욱 두 사람이 싸우고 있던데, 둘이 그냥 싸울 게 아니라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국민들 앞에.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는 생산, 소비, 투자 3대 경기 지표가 다 꺾여가지고 바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정부가 0.2% 성장시킨다고 11조 추경을 갖다가 했는데요. 이거 한다고 경제가 성장하겠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요, 몰핀 주사 하나 나가 반짝 조금 더 생명 연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반기에는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한다라는 대적 악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 한국에 이 뭡니까?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들이 쭉 빠져나가면서 신흥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 한국의 기업 등의 이 길을 더 죽여버리겠죠. 자,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이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 가야 되는가? 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자, 저성장이 불가피하다라는 프레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성장 양극화가, 저성장이 심화될수록 또 양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게 더 나쁩니다. 아까 리가르드 IMF 총재가 이야기했듯이 저성장이 한마디로 양극화를 낳고, 양극화가 또 저성장을 낳는 악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본주의 체제의 장점이 성장인데 성장이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저성장 시대에 보수 정당이나 보수 정치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국민들 앞에 이야기를 할 건가 하는 겁니다. 자, 성장을 이야기하던 주류 경제학자들은 뭘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 자, 그래서 성장론이라는 것이 애초에 거짓말이라는 건지, 안 그러면 세월이 바뀌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성장이라는 철진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건지, 이걸 갖다가 이제는 인정을 해야 될 텐데, 저성장이 정상이라는 유노말을 아무도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6%라고 이야기하는 거, 과거에 중국이 뭐 12%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은 2%를 유노말로 받아들여야 된단 말을 아직도 인정을 안 해요. 2%가 아니라 이제 내년 되면 1%를 받아들이고, 한 3년 지나면 0%, 한 5년 뒤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받아들여야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성장이 현실임을 받아들이고 성장이 아닌 다른 데서 행복을 찾아야 돼. 이거 적응해 가야 된다, 이제 저성장 시대를.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면서 주거 문제나 국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걸 갖다가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래 저성장이 정상이고 고성장은 인류 시대에 반짝한 200년 동안 있었던 일일 뿐이다 라는 것들도 지금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성장은 우리 주변에 모두가 다 이야기하는 현실이 되었는데요. 자, 이걸 받아들이고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